안녕하십니까,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논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시행된 토지개혁은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을 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랜 성리학적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노예적 신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북한처럼 무상모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토지값을 치르고 획득하는 유상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작농민은 비로소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시민이 되었습니다. 작은 소농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일부는 장래를 위해 저축하고 다음 세대에 더 잘 되라고 자식 교육에 헌신하는 삶, 이것이 건국기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시민은 점차 이전의 양반 상민과는 달리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연의 평등입니다. 여기서 원래의 평등은 사람이 법 앞에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법 앞의 평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평등만이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등입니다. 국가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점차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 앞의 평등 개념이 오용되어 사람을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물질적 평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 앞의 평등과 물질적 평등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상충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가 요구하는 법 앞의 평등은 물질적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1. 자유체제가 작동하는 전제조건.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한 인간은 개별적인 능력과 잠재력에 있어서 개인 간 광범위한 다양성과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체제의 속성입니다. 개인을 존중한다는 자유의 개념과 연관해서 볼 때 국가 권력은 인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다양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성공할지는 가족이나 본인이 아닌 국가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각 개인이 자신의 특질과 축적된 지식, 주변의 여건을 종합해서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성과이고 또한 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남북 간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 전제를 잊지 않아야 다음에 논의하는 평등의 남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유체제 국가에서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극단적인 대조가 없는 그런 사회의 매력을 느끼고 부의 전반적인 증가가 점차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줄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환영합니다. 부자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 공헌에 적극적입니다. 대체로 미국이 자유와 평등 면에서 선진국이라 한다면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2. 평등의 남용. 반면에 경제적 불평등을 일종의 악으로 여기는 사회는 여러 가지 평등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특히 가족, 상속, 그리고 교육에 관하여 평등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흔히 나타납니다. 1. 가족에 의해 전달되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태도. 가족이 물려주는 재능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자연적 재능 때문에 얻는 유용한 자질은 사회적으로 유익하지만 동일한 자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적 이점의 결과라면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부적 재능이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상의 문제이든 후천적인 부모의 뒷바라지에 의한 재능이든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 세대는 어렵지만 두세 세대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특출한 자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재벌 가문의 2세, 3세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통하는 남다른 기업가적 자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물질적 상속에 대한 태도.
가문의 전통이 가족 세대 간에 전달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물질적 자산의 상속에는 반대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표준과 전통을 전수하는 가족의 기능은 물질적 재산을 전달할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조건의 이득을 한 세대로 제한하는 것, 즉 상속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에 진정한 도움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유증이라는 발산 수단이 없다면 사람들은 예컨대 자녀를 재산을 제공했을 때 가능할 만한 수익과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재산의 상속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3. 교육 조건에 대한 태도. 오늘날 평등주의자의 주장은 특히 교육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강요된 평등으로 일부 특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수도 있었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며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원래 교육의 평등은 정부의 행동에 의존하는 시설을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 시험을 통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 시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 개념은 같은 출발과 같은 전망을 보장한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3. 평등이 남용되는 근본 원인은 질투심. 우리는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이 성공이 자신에게는 더 성공적인 결과가 되어 발생하는 불만 혹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질투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회정의라는 존경할 만한 의복으로 위장하려는 오늘날의 경향도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사회의 보존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질투심을 달리 가장하지 말고 그것을 사회적 정의로 위장하여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의 말처럼 이를 모든 열정 중 가장 반사회적이고 끔찍한 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4. 공로에 따른 보상. 마지막으로 엄격한 평등주의적 요구의 대부분이 질투에 지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더 정의롭게 분배하기 위한 요구라는 훨씬 더 칭찬할 만한 동기에서 비롯된 평등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공로가 공로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로는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의 속성, 즉 성취의 가치가 아니라 행동의 도덕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공로는 객관적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문제입니다. 귀중한 결과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완전한 실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한 성공은 전적으로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공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 각자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체제가 저희 체제인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남의 업적에 대한 공로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술과 자신감에 대한 지식, 마음의 상태와 감정, 주의력, 에너지와 끈기 등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가 한 일의 공로를 평가할 수 있는데 지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체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와 공로에 따른 보상의 비호환성을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도 칭찬할 만하게 열심히 분투했겠지만 실패한 사람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모든 명예나 이득을 주지 않으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끌어들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벤처와 같은 불확실한 목표를 추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결과에 결부된 가치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보수가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 그의 동료들에게 인정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어진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노력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받아야 하고 무엇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추정으로 자신의 의무와 보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성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5. 정의. 자유에 대한 강압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일단 공로에 따른 보상의 원칙이 소득 분배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모든 사람은 공로 원칙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 공로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지표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강압하는 것이 정의사회입니다. 6. 가치. 우리가 어떤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결과의 가치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달성하는 데 부담한 노력의 배려 정도가 아닙니다. 보상은 공로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주는 가치에 따라 값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위치가 도덕적 공로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진 사회는 자유사회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사람은 실제로 다양하고 각자 다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려는 사회는 하예크가 말한 노예의 길로 가는 사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게 좋은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사회가 진정한 자유사회입니다. 그가 성과를 내면 결국은 대부분 사회 발전의 보탬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3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